작은 왕국 하나가 유럽 변방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언제 짓밟힐지 모르는 위태로운 순간들이 연속이었죠. 그런데 이 나라가 지금은 1인당 GDP 10만 달러가 넘는 세계 최고 부국이 됐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노르웨이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가난과 전쟁의 늪에서 벗어나 이 엄청난 부를 쌓아 올렸을까요? 운이 좋아서? 석유 때문에? 그것만으론 설명이 안 됩니다. 오늘은 노르웨이가 파산 직전의 나라에서 세계 최대 국부 펀드를 보유한 부자 나라로 탈바꿈한 과정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19세기 초반 유럽은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프랑스 혁명이 옛 질서를 완전히 뒤엎었고 그 틈을 타고 코르시카 출신의 작은 포병 장교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등장하죠. 30세에 프랑스를 장악한 이 남자는 혁명의 피바다를 끝내고 제국의 영광을 되찾겠다는 야망을 불태웁니다. 그는 단순히 능력 있는 군인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운명을 확신하는 거대한 야망가였거든요. 1801년이 되자 나폴레옹은 이탈리아에서 오스트리아군을 격파하고 신성 로마 제국 황제에게 강제로 평화조약을 받아냅니다. 하지만 영국 해협 건너편의 영국은 달랐습니다. 프랑스 해군은 막강한 영국 해군을 따라잡을 수 없었고 이는 유럽 최강국들 사이에 긴장된 균형 상태를 만들어냈죠. 이 시기 덴마크 노르웨이 연합왕국은 점점 더 위험한 처지에 몰립니다. 병든 프레데릭 왕세자가 섭정으로 다스리는 이 왕국의 전략은 명확했어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중립을 지켜 전쟁을 피하겠다는 거였죠. 처음에는 이게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유럽에서 손꼽히는 상선 함대를 보유한 덴마크 노르웨이는 무역로를 보존하고 전쟁의 참화를 피하려 했거든요. 그런데 영국과 프랑스 간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중립을 지키기가 불가능해집니다. 해군력으로 유럽을 지배하던 영국 입장에서 덴마크 함대가 프랑스 손에 넘어갈 가능성은 무시할 수 없는 위협이었습니다. 1801년 영국은 선제 공격을 감행합니다. 넬슨 제독이 이끄는 영국 함대가 코펜하겐을 폭격해 덴마크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죠. 이 무자비한 공격으로 덴마크 노르웨이는 더욱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그해 초 이 나라는 러시아, 프로이센, 스웨덴과 동맹을 맺어 영국의 간섭으로부터 중립 선박을 보호하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영국은 이런 협정을 절대 용납할 수 없었어요. 1807년 8월 영국은 2차 코펜하겐 전투를 일으킵니다. 이번엔 더 신속하고 더 무자비했죠. 제임스 갬비어 제독과 캐스카트 장군이 이끄는 영국군이 코펜하겐을 포위하고 나흘 동안 쉼없이 도시를 폭격합니다. 민간인들이 죽어나가고 수백 년 된 건물들이 잿더미가 됐어요. 전혀 준비되지 않은 덴마크 노르웨이는 결국 함대를 영국에 넘겨야 했습니다. 분노와 굴욕에 빠진 프레데릭 왕세자는 어쩔 수 없이 나폴레옹 편에 섭니다. 1808년 덴마크 노르웨이는 프랑스 편에서 나폴레옹 전쟁에 공식 참전하죠. 그런데 이 동맹이 뭔가 좋은 걸 가져다 줬을까요? 전혀요. 프랑스 동맹국이 된 덴마크 노르웨이는 독일 북부에 군대를 배치해야 했고 스웨덴과 러시아의 끊임없는 압박에 시달립니다. 게다가 영국의 해상 봉쇄로 경제가 완전히 마비됐어요. 프랑스와 손잡은 모든 나라가 겪는 즉각적인 결과는 영국의 엄격한 해상 봉쇄였거든요. 이 봉쇄는 무역로를 사실상 차단해서 해상 무역에 의존하던 경제를 파탄냈습니다. 결과는 광범위한 기아와 빈곤, 그리고 사회 불안이었죠. 1813년 10월 라이프치히 전투에서 나폴레옹이 패배하면서 유럽 전역에 충격파가 퍼집니다. 그의 지배가 끝나가고 있다는 신호였죠. 무너지는 프랑스 제국과 여전히 동맹관계인 덴마크 노르웨이는 완전히 궁지에 몰립니다. 이 취약함을 이웃 나라들이 놓칠 리 없었어요. 찰스 존 왕세자가 이끄는 스웨덴군이 노르웨이를 침공합니다. 스칸디나비아 통합이라는 스웨덴의 오랜 꿈을 실현하려는 거였죠. 절망에 빠진 프레데릭 왕세자는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지친 군대로는 연합군의 압도적 병력을 막을 희망이 전혀 없었거든요. 1814년 10월 14일 킬 조약이 체결됩니다. 이 조약은 덴마크가 노르웨이를 스웨덴에 넘기도록 강제했고 거의 450년 동안 지속된 연합이 끝나버리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수세기에 걸친 지배 끝에 노르웨이인들의 독립정신이 다시 불타오른 겁니다. 이 격변의 시대를 이끄는 중심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덴마크 왕의 조카이자 노르웨이 전 총독인 크리스티안 프레데릭 왕자였어요. 그는 덴마크 왕실 출신이면서도 노르웨이 총독으로 일하며 노르웨이 국민들과 깊은 유대를 형성했습니다.
크리스티안 프레데릭은 스웨덴의 합병을 조용히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었죠. 노르웨이의 독립을 선언하기로 결심한 그는 1814년 봄 국회 소집을 요구합니다. 수십 명의 대표들이 역사적인 회의를 위해 아이즈발에 모였고 그곳에서 헌법 초안을 작성하죠. 1814년 5월 17일 노르웨이 헌법이 서명되고 새로운 의회 기관인 스토팅이 설립됩니다. 자치에 굶주린 국민들에게 목소리를 제공하기 위한 장치였어요. 하지만 꿈과 종이 문서만으로는 스웨덴 군대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크리스티안 프레데릭은 교활한 적수와 마주하게 되는데 그가 바로 존 바르나도트였어요. 이 사람은 원래 나폴레옹 휘하의 프랑스 원수였는데 어떻게든 1810년 스웨덴 왕위 계승자로 선택됩니다. 스웨덴 왕세자가 된 베르나도트는 노르웨이 획득을 스웨덴의 힘을 북유럽에서 강화하는 핵심 단계로 봤죠. 그런데 그는 피비린내 나는 갈등을 피하려고 신중하게 움직입니다. 스웨덴 군대를 대기시켜 두면서도 새로 작성된 노르웨이 헌법을 존중하겠다고 약속해서 노르웨이 엘리트와 대중을 설득하려 했거든요. 1814년 11월 크리스티안 프레데릭이 물러나고 노르웨이는 마지못해 스웨덴과의 연합에 들어갑니다. 스토팅은 유지하되 스웨덴 군주를 인정하는 조건이었죠. 이 연합은 쓴 유산을 남깁니다. 새로운 자치권에도 불구하고 노르웨이는 덴마크와의 이전 연합에서 생긴 엄청난 부채를 떠안게 됐어요. 재정적 압박은 숨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경제는 이미 수년간의 봉쇄와 고립으로 피해를 입은 상태였는데 이제 갚을 수 없을 것 같은 빚까지 짊어지게 된 거죠. 젊은 국가에는 재정 안정이 필요했고 그러려면 중앙은행이 있어야 했습니다. 당시 유럽의 모든 나라에는 부채와 통화를 관리할 중앙은행이 있었거든요. 노르웨이도 이게 경제 회복에 필수적이라고 봤기 때문에 중앙은행 설립이 합리적 선택이었죠. 스토팅은 안정적인 금융기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노르웨이 최초의 중앙은행인 노르게스 은행을 설립합니다. 나라 최초의 중앙은행을 이끌 임무를 맡은 사람은 예상치 못한 출신이었습니다. 1782년 트론헤임에서 태어난 제2콕 프레드릭 옥스홀름은 번잡한 무역도시의 항구와 시장에서 자랐죠. 상인 출신인 그는 정치적 야망이 아니라 제조업과 무역으로 명성을 쌓았습니다. 1816년 노르웨이가 독립과 불확실성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옥스홀름은 새로 설립된 노르게스 은행의 이사회 의장이 되는데 최초의 중앙은행가로서 그의 임무는 헤라클레스의 과업 같았어요. 국가 인프라 재건과 통화 안정화에 드는 비용이 경제를 짓누르고 있었거든요. 목재 수출이 유망했지만 즉시 공백을 메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현금을 투입하지 않으면 전체 금융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알고 보니 그들의 구원은 수백 마일 떨어진 독일에서 옵니다. 베를린의 베네케 형제는 영리한 금융가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어요. 그들의 은행은 유럽 권력 중심지에서 등장하는 많은 현대 금융기관 중 하나로 소박한 외관을 훨씬 뛰어넘는 영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노르웨이 정부에게 베네케 형제는 마지막이자 비용이 많이 드는 수단이었죠. 조용한 회의와 긴장된 협상 끝에 합의가 이뤄집니다. 노르게스 은행은 상당한 금액을 빌려서 재정의 심장 박동을 유지했어요. 대출에는 징벌적 수준의 이자가 붙었습니다. 하지만 대안이 없었죠. 많은 사람이 모르는 게 있는데 당시 은행들은 전쟁 같은 상황과 정부의 재정난을 사랑했습니다. 높은 이자율을 부과할 수 있었거든요. 노르웨이에게 이 협정은 재정적 생명줄이 됐고 젊은 국가가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숨통을 틔워줬습니다. 19세기 중반에 들어서면서 경제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목재 수출이 국가 회복을 촉진하면서 분주한 마당과 제재소가 윙윙거리죠. 해운업도 강력한 산업으로 성장해서 노르웨이 상인들이 유럽 항구 전역에서 인정받습니다. 대구와 청어가 국제시장의 필수품이 되면서 어업도 번창했어요. 1890년대가 되자 노르웨이는 더 이상 고립된 변방이 아니라 야망과 자부심으로 가득한 유럽 무대의 플레이어가 됩니다. 지정학적으로는 여전히 스웨덴과 취약한 연합을 공유하고 있었지만 스토팅이 점점 더 강력해지면서 민족주의 열정이 수면 아래에서 끓어오르고 있었죠. 그런데 노르웨이 역사상 최대의 금융 붕괴가 모든 안정과 안락함을 무너뜨립니다. 1890년대 노르웨이의 수도 크리스티아니아는 호황을 누리는 경제의 에너지로 활기를 띠고 있었어요. 노르웨이가 위대해질 운명이라는 믿음에 힘입어 투기가 급증하죠. 웅장한 건물이 올라가고 새로운 기업이 등장하며 부동산 가치는 계속 치솟습니다. 그러다가 1899년에 거품이 터져버립니다. 크리스티아니아 폭락은 금융계를 황폐화시키고 은행들을 무너뜨리며 기업들을 파산시켰어요. 한때 위험한 모험을 즐겼던 투자자들은 이제 파멸에 직면했고
크리스티아니아의 거리는 두려움에 침묵하는 곳으로 변합니다. 경제 붕괴가 수만 명을 황폐화시키는 동안 그것은 또한 주요 정치 변화와 앞으로 수십 년간 노르웨이를 형성할 변화의 촉매가 됐죠. 1900년대 초까지 경제 혼란은 노르웨이 주권에 대한 요구 증가와 맞물립니다. 경제 붕괴로 인해 노르웨이 사람들은 스웨덴과의 연합에서 자신들의 위치에 의문을 갖기 시작했거든요. 선주이자 정치인인 크리스티안 미켈센이 흔들리지 않는 결의로 이 국가적 각성의 주요 인물로 떠오릅니다. 1900년대 초까지 그는 노르웨이인들을 독립으로 결집시키는 원동력이 됐어요. 그의 비전은 분명했습니다. 노르웨이는 더 이상 스웨덴 지배 아래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새로운 시대, 자치와 완전한 주권이 필요한 때였습니다. 1905년이 되자 미켈센은 충격적인 결정을 내려야 할 때라고 판단하는데 6월 7일 노르웨이는 대담하고 전례 없는 연합 해산을 일방적으로 선언하죠. 현재 총리인 크리스티안 미켈센이 책임을 맡습니다. 이 유령 같은 결심은 피비린내 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었어요. 그는 스웨덴 정부가 어떻게 반응할지 전혀 몰랐거든요. 스웨덴의 오스카르 2세 국왕은 딜레마에 직면하는데 노르웨이의 결의가 쉽게 진정될 수 없다는 걸 알았고 스칸디나비아 전역에 내전의 유령이 다가오고 있었죠. 여름이 지나면서 노르웨이 국민이 독립을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게 분명해졌습니다. 스웨덴 정부도 분쟁을 계속하는 건 양국 모두에게 더 많은 고통만 의미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1905년 가을 스웨덴과 노르웨이는 평화적으로 연합을 해산하는 조건에 합의합니다. 재정적 파멸의 잿더미에서 일어난 이 나라는 이제 완전히 독립적이고 미래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새로운 국가로 태어났죠. 덴마크의 칼 왕자였던 하콘 7세가 독립 노르웨이의 첫 번째 왕이 되며 새로운 나라의 상징이 됩니다. 1914년 6월 28일 사라예보에서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이 암살당한 사건은 수십 년에 걸쳐 만들어진 화약고에 불을 붙이는 불꽃이었습니다. 몇 주 안에 세계는 다른 어떤 분쟁과도 비교할 수 없는 대전쟁으로 빠져들죠. 취약한 신생국가 노르웨이는 중립을 유지하기로 결심합니다. 1914년 유럽 전역에서 전쟁이 발발하자 노르웨이는 중립을 선언해요. 하지만 중립이 평화를 의미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영향력은 노르웨이의 바위 많은 해안까지 확장됐거든요. 독일 유보트와 영국 군함이 중요한 운송 경로를 통제하기 위해 싸우면서 노르웨이 해역은 분쟁의 장이 됐습니다. 독일 잠수함은 무자비한 효율성으로 바다를 순찰하며 연합군의 물자를 운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침몰시키죠. 신중한 재정관리와 정치적 통찰력으로 유명한 군나르 크누센 총리는 엄청난 도전에 직면합니다. 그는 노르웨이를 보호하면서 중립을 지키는 동시에 경제적 생존을 확보해야 하는 불가능한 균형 행위를 해야 했거든요. 중립에도 불구하고 노르웨이는 큰 고통을 겪습니다. 무역로가 혼란에 빠지면서 식량 부족이 일반화되고 일상용품 가격이 치솟아요. 정부는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했고 이는 광범위한 불만으로 이어집니다. 노르웨이에서 사랑받는 인물이 된 하콘 7세 국왕은 이 암울한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전쟁 내내 하콘은 전쟁 중인 주변 강대국들의 압력 속에서 노르웨이의 중립성을 유지하는 어려운 외교 행위를 펼쳤어요. 하지만 전쟁은 계속됐고 노르웨이의 피해는 점점 더 커집니다. 2,000명이 넘는 노르웨이 선원이 어뢰와 지뢰의 희생양이 되어 목숨을 잃었고 상선은 놀라운 빈도로 침몰했으며 경제는 엄청난 압박을 계속받았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노르웨이는 다른 많은 나라들처럼 대전쟁의 공포가 결코 반복되지 않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이런 믿음은 심각한 경제적 제약과 결합해서 군사적 억힘으로부터 거리를 두고자 하는 욕구를 키웠고 결과적으로 노르웨이 군사력의 대규모 축소와 약화로 이어지죠. 제1차 세계대전으로 유럽은 타격을 입었고 노르웨이는 가까스로 참호전의 황폐화를 피했지만 전후 몇 년 동안 더욱 심각한 경제 혼란을 겪어요. 인플레이션이 급등하고 생활비가 치솟으면서 광범위한 어려움과 인구의 불안이 커졌습니다. 불안정 속에서 노르웨이 사람들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중앙은행에 눈을 돌리죠. 은행을 이끄는 사람은 니콜라이 리그였습니다. 1872년 하마르에서 태어난 니콜라이 리그는 노르웨이 경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되는데 경제학자로 교육받고 치열하게 훈련받은 그는 1920년 노르게스 은행 총재로 선출됐어요. 리그는 금융 안정과 건전한 통화 정책을 깊이 믿었고 노르웨이 경제가 기로에 서 있는 상황에서 중앙은행 수장이 됩니다. 전후 인플레이션이 경제를 잠식할 위기에 처하자 리그는 단호한 조치를 취했죠. 리그의 지도 아래 노르게스 은행은 1928년 노르웨이 크로네를 금에 패깅하는 노력을 기울여 통화 질서와 국제적 신뢰를 회복하려 합니다. 크로네를 금에 패깅한다는 건 노르웨이 화폐 가치가 고정된 양의 금과 연결된다는 의미였어요. 하지만 금 본위제로 돌아가는 데는 대가가 따랐죠. 디플레이션이 경제를 장악하고 실업률이 치솟습니다. 공장이 문을 닫고
노동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어요. 리그가 노르웨이 통화를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동안 모든 노력을 되돌릴 준비가 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1929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해 유럽 전역에 충격파를 일으켰거든요. 국제 무역에 크게 의존하는 노르웨이는 큰 타격을 받습니다. 생선과 목재의 수출 시장이 붕괴되고 실업률이 치명적 수준에 도달했어요. 대공황은 전 세계 대부분이 그랬던 것처럼 노르웨이에도 큰 타격을 입혔죠. 어업과 해운에 의존하는 작은 마을들은 파멸에 직면했고 도시 중심부는 사회 불안의 온상이 됐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하는데 한때 급진 사회주의 운동이었던 노르웨이 노동당이 점차 진보를 위한 실용적 힘으로 발전한 겁니다. 1930년대 중반까지 요한 니가드스볼드는 사회복지와 경제 안정에 중점을 둔 연립정부를 이끌었어요. 노르웨이가 세계 경제 위기에 혹독한 타격을 받는 동안 또 다른 나라는 더 큰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독일이 전례 없는 경제적 절망에 빠진 겁니다. 수백만 명이 빈곤에 허덕이며 국가적 자부심 상실과 씨름하고 있었죠. 1930년대가 밝으면서 폭풍이 몰아칩니다. 수백만 명의 절박한 독일인이 자신들의 나라를 예전 위대함으로 회복시키겠다고 맹세하는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 아도프 히틀러 뒤에 모이는데 그의 등장은 세상을 영원히 바꿀 듯이었습니다. 1930년대 중반까지 아돌프 히틀러는 독일에서 권력을 잡았고 그의 야망은 무제한이었어요. 유럽 북부 변두리에 자리한 노르웨이는 나치 전쟁 기계가 재무장하는 걸 지켜봅니다. 당시 해군성 초대 영주였던 윈스턴 처칠은 노르웨이 항구의 전략적 잠재력을 빠르게 깨닫고 영국이 노르웨이 해역을 기뢰로 봉쇄해 독일의 중요한 철광석 공급 접근을 방해할 것을 촉구하죠. 그러나 우유부단함에 마비된 영국 정부는 주저하고 히틀러는 자신의 순간을 지켜보며 기다립니다. 그 순간은 노르웨이의 중립성을 침해하는 사건에서 비롯됩니다. 1940년 2월 영국 포로를 태운 독일 유조선 알트마크 호가 노르웨이 피오르드로 피신하면서 알트마크 사건이 벌어져요. 영국 해군이 배를 습격해서 자국민들을 구출하는데 이 사건은 히틀러를 분노하게 만들었죠. 나치 지도자는 신속하게 베세루붕 작전을 명령합니다. 중요한 항구를 확보하고 북대서양을 지배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노르웨이와 덴마크 침공이었어요. 1940년 4월 9일 노르웨이의 세상이 영원히 변합니다. 오슬로 피오르드 상공의 새벽이 밝자 오스카르보르그의 낡은 요새가 필사적 방어를 시작해 독일 순양함 블리허호를 침몰시키고 적의 오슬로 접근을 지연시키죠. 이 지연은 왕실과 노르웨이 정부가 탈출할 충분한 시간을 제공했습니다. 독일군은 오슬로에서 나르비크까지 주요 항구를 점령하며 무서운 정밀도로 이동해 준비가 부족했던 노르웨이군을 휘청이게 만들어요. 독일의 공격적 확장 소식이 퍼지면서 리그 총재와 노르웨이 당국은 나치의 손에서 나라의 부를 빼내기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필사적이고 영웅적인 노력으로 리그와 그의 팀은 국가의 보물을 비밀리에 철수시키기 위해 조직했죠. 금은 50톤에 육박했고 수천 개의 금괴와 동전으로 구성됐는데 오슬로에서 이동시켜 빠르게 진격하는 독일군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둬야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침략의 혼란 속에서 리그는 은행 관계자들 및 군인들과 협력합니다. 금은 나무 상자에 포장되어 한밤중에 트럭에 실렸죠. 먼저 금은 릴레 함메르로 운송됐는데 독일군이 점점 더 가까워지면서 아슬아슬한 순간들로 가득했어요. 릴레 함메르에서 상자들은 북쪽으로 더 멀리 향하는 기차로 옮겨졌고 그 후 금은 어선과 민간선박 호송대에 실려 노르웨이의 험준한 지형 깊숙이 운반됐습니다. 독일 군함과 폭격기의 끊임없는 위협 속에서 위험한 북해를 헤쳐나가야 했죠. 그런 다음 영국 군함이 금을 북대서양으로 운반하기 위해 도착했고 독일의 탐지를 피해 함대는 전쟁 기간 동안 노르웨이의 재정적 생명줄이 확보된 런던에 성공적으로 도착합니다. 독일군은 단 62일 만에 노르웨이 저항군을 물리쳤어요. 독일의 노르웨이 점령은 국가 역사를 영원히 더럽히는 배신으로 시작됩니다. 나치 군대가 그 나라로 몰려들면서 국민통합당의 지도자 비드쿤 퀴슬링이 히틀러와 함께 악명 높은 행동을 하며 자신을 괴뢰 정부 수장이라고 선언하죠. 6월까지 하콘 7세 국왕과 정부는 영국으로 피신해 나치 치하에 잔혹한 5년을 지원합니다. 노르웨이의 경제 및 금융 시스템은 제3제국에 봉사하라는 명령을 받아 국가를 경제 착취와 강제 적응 상태로 몰아넣었어요. 독일군은 전쟁 노력을 지속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자원을 고갈시키고 은행들은 나치 정권의 자금을 대야 했으며 수백만 달러가 독일 군사 작전 자금으로 빼돌려집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독일의 통치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이었죠.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자 소련의 진격과 연합군의 서유럽 해방으로 독일군이 약화됩니다. 1945년 5월 8일 마침내 해방이 찾아오고 노르웨이는 독일의 5년간 점령이 끝나면서 기뻐하죠. 왕의 귀환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황폐화에서 재건하려면 단순한 결단력 이상이 필요했어요. 마샨플레는 분열된 국가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미국이 던진 생명줄이 됩니다. 노르웨이는 이 경제 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약 4억 달러를 받아 인프라, 산업 부흥, 경제 현대화에 자금을 쏟아부었어요. 1950년대 초 노르웨이는 새로운 성장 시대에 접어들었죠. 1960년대는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변화의 시기였고 노르웨이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수세기 동안 이 나라는 생계를 바다에 의존해왔죠. 하지만 그 차가운 물속에서 숨겨진 보물이 발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노르웨이를 영원히 변화시킬 북해의 거대한 석유 매장지였어요. 1969년 12월 23일 미국의 거대 석유 회사 필립스 페트롤리엄이 스타방헤르에서 남서쪽으로 약 200마일 떨어진 에코피스크라는 곳에서 시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건 단순한 작은 발견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발견된 것 중 가장 큰 유전 중 하나인 거대한 유전이었거든요. 수십억 배럴의 매장량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에코피스크 유전은 전 세계 석유 산업에 충격을 줬습니다. 당시 노르웨이 산업부 장관은 사업가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한 스베레 발터 로스토프트였어요. 그는 발견된 것의 규모를 이해하고 통제권을 주장해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그는 노르웨이가 신중하게 나아가야 한다는 걸 알았죠. 부의 잠재력은 엄청났지만 주요 석유 회사들의 착취 위험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최근 역사를 통해 우리는 엄청난 양의 석유를 발견했지만 나중에 거대 석유 회사들과 그들의 정부에 의해 착취당한 많은 국가를 봤습니다. 노르웨이 정부는 단호하게 행동해 석유 부국의 혜택이 국가에 직접 보장되도록 정책을 수립했어요. 1972년 노르웨이 석유국과 국영 스타토일, 현재 에퀴노르가 이 자원들을 현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지죠. 1990년까지 석유에서 막대한 부가 유입되면서 노르웨이는 안전한 성장뿐 아니라 지속 가능한 수익도 창출할 방법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들은 결국 세계 최대 규모의 주권 펀드를 만들어 다른 어떤 국가나 단체와도 비교할 수 없는 글로벌 규모로 투자하게 됩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노르웨이 정부는 놀라운 전략적 선견지명을 갖고 임했어요. 많은 석유 부국을 괴롭히는 자원 저주의 희생양이 되는 대신 노르웨이는 신중함과 통제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1990년까지 일반적으로 오일 펀드로 알려진 정부 연금 기금 글로벌이 미래 세대를 위한 석유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되며 세계 최대의 국부 펀드 중 하나로 성장하는 재정 안전망을 구축하죠.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걸쳐 오일머니가 경제에 유입돼 스타방헤르 같은 도시를 쫄린 해안 도시에서 번화한 산업 중심지로 탈바꿈시켰어요. 도로, 병원, 학교가 현대화됐고 복지국가가 확장되어 세계 최고 의료, 교육, 사회적 혜택을 시민들에게 제공했습니다. 2007년까지 노르웨이의 GDP는 석유 수출 호조로 급등해 국가 소득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어요. 1인당 평균 소득이 급증해서 노르웨이 사람들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 중 하나로 만들었죠. 하지만 이 모든 게 최근 역사상 가장 큰 글로벌 금융 위기에 직면합니다. 2008년 주택 위기는 일련의 무모한 금융 관행으로 전개됐어요. 리먼 브라더스, 베어스턴스 같은 거대 기업을 포함한 은행과 모기지 대출 기관이 신용이 좋지 않은 대출자들에게 계속 상승하는 주택 가격에 베팅하는 서브프라임 대출을 발행했습니다. 이 위험한 모기지는 모기지 담보증권에 묶여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판매됐는데 신용평가 기관들이 그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정도로 높은 평가를 내렸죠. 주택 가격이 2006년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주택 소유자들이 대거 채무 불이행을 겪었고 주요 금융기관들은 과도한 레버리지와 과도한 노출로 치명적 손실에 직면합니다. 리먼 브라더스가 붕괴되면서 글로벌 금융 위기가 촉발됐죠. 노르웨이는 수년간의 번영을 누리고 있었어요. 방대한 북해 석유 매장량과 신중한 경제 계획에 힘입은 번영이었죠. 위기가 발발할 무렵 국가의 국부 펀드인 정부 연금기금 글로벌은 세계에서 가장 큰 금융 요새 중 하나로 급증했습니다. 전 세계 주식시장이 급락하는 동안 노르웨이의 석유 펀드는 시장 손실에 타격을 입었지만 여전히 경제 재앙에 대한 완충 장치로 남아 있었어요. 은행들은 자본이 풍부하고
미국보다 보수적으로 관리돼서 다른 곳에서 큰 피해를 준 무분별한 서브프라임 대출을 피했습니다. 노르웨이 정부는 적극적이고 실용적으로 신속하게 경기 부양책을 제정하며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금리를 낮추고 인프라에 투자했죠. 2010년까지 노르웨이는 인상적인 회복력으로 반등합니다. 노르웨이의 석유 펀드인 정부연금기금 글로벌은 계속 증가해 1조 달러를 돌파하며 경제 충격에 대한 방어벽이자 미래 세대에 대한 보장이 됩니다. 노르웨이는 포용적이고 번영하는 사회로 자부심을 갖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그 부와 평등, 신중한 통치로 존경받고 있어요. 노르웨이를 계속 보호한 한 가지 요인은 유럽연합에 가입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었습니다. 그 나라는 EU를 뒤흔든 가장 불안정한 위기에서 벗어나 독자적 경제 주권을 유지했거든요. 노르웨이는 경제적 성공과 사회적 안정의 등불로 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성과 아래에는 부인할 수 없는 행운의 요소가 있어요. 북해 해저에서 우연히 발견된 방대한 석유 매장량과 천연 자원이 풍부한 풍경이죠. 동질적 문화도 강한 사회적 결속력과 신뢰에 기여해서 효과적인 복지 정책과 경제 계획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노르웨이의 이야기는 단순히 석유 발견의 행운만이 아니에요. 위기마다 신중한 결정을 내리고 미래 세대를 위해 투자하며 국익을 보호한 결과였습니다. 전쟁과 파산의 위기에서 세계 최고 부국으로, 이게 바로 노르웨이가 걸어온 길입니다.